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융그룹 회장 임종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우리 금융이 새롭게 추진하는 범그룹 프로젝트, 즉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 취지와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신 만큼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본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계열사 대표들이 오늘 정착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자료는 먼저 여러분들 기자 작성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보도자료에 표지를 담은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아주 상세한 추진 계획을 담은 보도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PPT 자료를 여러분께 제공드렸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일,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의 새로운 역할, 이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금융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그리고 정책적 방향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 이것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 자원의 물꼬를 이제 트는데 저희가 앞장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돌이켜보면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이런 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 일이 금융회사의 선결해야 할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주담대를 비롯한 부동산 금융, 이런 개인 금융에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지적의 이면에는 주담대 등 부동산 금융에 치중하는 한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비판을 겸허히 저희는 수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타개하고자 우리 금융은 기업과 사회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한편 우리 금융 스스로도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집중하는 이런 전환적 이 모멘텀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증권회사, 작년에 증권회사 그리고 올해 보험회사가 추가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 우리 금융이 가졌던 전통적인 경쟁력, 즉 기업금융 명가의 재건의 목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정체성과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고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이끄는 금융권의 선도적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의 감소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취약계층과 또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우리 금융이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적 금융 강화, 이것이 단순한 선언적 계획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로서 이제 투용자 대상을 선정하고 심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경영 전반에 걸쳐서 행태와 시스템의 변화가 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AI 통해서 저희가 구현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거대한 흐름인 AI로의 이 전환, 즉 AX는 더욱 가속화해서 근본적인 경영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가 추구하는 AI 중심 경제 이것에 금융 분야에서 구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았습니다. 그럼 금년 7월부터 대통령께서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필요성을 적시하신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추진 체계를 먼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금융이 추진한 이번 프로젝트의 명칭은 미래 동반 성장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반의 성장, 이 의미를 같이 담았습니다. 미래 성장은 생산적 금융의 의미를 담고 있고, 동반 성장이라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년간, 앞으로 5년간 전 계열사가 참여를 해서 총 8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왼쪽에 보시듯이 73조 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에, 그리고 7조 원은 포용금융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을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가지 축으로 추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를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금융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투자와 융자, 이 세 가지 축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를 지원하는 대상은 AI, 바이오, 방산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0대 첨단 전략 산업과 그와 관련한 밸류체인, 그 전체를 망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설비를 구축한다든가 장비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인프라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것을 폭넓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포용금융 확대는 상생금융, 예를 들어서 은행의 세이망고 시대출이라든가 서민금융기관들 햇살론, 사이토 대출, 뭐 이런 그 상품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생산금융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주겠습니다. 해서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서 금융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그런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금융은 지주 전체로 봐서 보통주 자본비를 올해 12.5% 이상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13% 이상을 가져가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적 안정성을 이런 프로젝트의 시행과 함께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과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존의 경영 행태로 이런 생산적 금융의 물꼬를 트거나 또 금융회사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경영 행태의 틀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전통적인 형태의 리스크 관리나 기업 분석 능력 이것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라고 하는 새로운 거대한 흐름을 이제 금융 쪽에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시스템 그리고 영업, 경영 이런 틀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울러서 기업 금융이 확대되면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건전성, 리스크 관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닙니다. 또 수치를 나열한 금융지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금융이 진정성을 갖고 우리 금융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한 끝에 그 부분의 역량을 좀 더 크게 발휘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래 동반 성장 이 중요한 국가 아젠다에
저희 우리금융이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조금만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적 금융입니다. 생산적 금융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민성장펀드의 참여, 두 번째는 우리금융 자체의 재원을 통한 투자 확대, 아울러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융자의 확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5년간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참여하고 이에 추가를 해서 저희 그룹에서 조성하는 내외부 자금을 통해서 자체 투자 7조 원,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 총 17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금융의 역할을 단순히 이제 여신 공급에 머물지 않고, 즉 이자 수익에 기대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좀 더 첨단 산업, 전략 산업, 이것을 키우는 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데 투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선 대규모 민간 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저희가 10조 원 규모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0조 원 규모를 투입해서 민간금융회사로서 선도적인 투자 역할을 나가고, 현재 정책당국과 긴밀한 소통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이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는 데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중에 150조인데 이 중에 75조는 산업은행이 상금차 발행을 통해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5조가 민간 자금과 산업은행 자금이 서로 혹은 정부 출연금이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지원되는 자금이 나머지 75조. 그 나머지 75조, 즉 민간 자금이 공급되는 75조 중에 저희가 10조를 저희가 그 필요 재원으로서 저희가 투자에 참여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자, 왜 10조 원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우리금이 전체적으로 가용한 자원 규모를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융권의 비중, 대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금융의 비중이 금융권 전체에서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더해서 75조 원 중에 10조 원이면 약 한 13%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참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앞으로 만약에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소진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필요시 참여 금액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운영 계획이 지금 현재 정책당국과 산업은행이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계획을 짜고 있고, 조만간 정리돼서 금융회사에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의 참여 방법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책당국 그리고 KDB와 현재도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 자체, 이에 더해서 10조 원에 더해서 우리금융 자체의 투자 방안은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즉 이것은 즉 자체의 투자는 뭐고 국민성장펀드 참여는 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재원 자체에 있어서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혹은 정부 출연과 매칭이 돼서 움직이는 자금이고, 이것은 저희 고유의 투자 자금으로서 저희 재원으로서만 운영이 된다는 차이점이 재원에서 있고요. 두 번째는 대상을 저희 쪽에서 하는 자체 투자는 조금 더 대상을 넓혔습니다. 물론 주된 대상은 첨단 전략 산업이지만 이것을 지방소재기업, 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 대상으로 좀 더 폭넓게 가지고 갔다는 점이 두 번째 차이고요. 세 번째는 운영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저희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국민성장펀드와 좀 차이가 있다. 즉 저희의 전체적인 투자 여력을 전부 다 망라해 봐서,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10조를 우선 내분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서 우리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 저희 나머지 투자 7조 원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첫 번째는 우리금융그룹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1조입니다. 약 5년간 대부분의 계열사가 참여를 해서 1조 원 규모로 우리금융만의 미래 동반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전략산업, 인플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유망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증권사가 중심이 됩니다. 모음자본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게 일조입니다. 작년에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이 그룹의 모음자본의 투자 역할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1조 원인 우리투자증권의 자본금을 증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중기업, 기업, 대기업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성장 단계별로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에는 예를 들어서 CVC에 참여한다든가 신기술 사업 금융업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라고 하죠. 이와 같은 투자기구의 라이선스도 확보를 해서 다양한 투자 방법을 모색하되 정말 증권사가 직접 펀드도 운영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산운용 계열사 3개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펀드 5조 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열사 중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3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벤처 파트너스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고요. PE라고 해서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 즉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운용 회사가 있습니다. 이 3개사가 내외의 자금 총 5조 원 규모를 앞으로 5년간 계속 조성을 해서 역시 첨단산업, 에너지산업, 지역산업, 성장산업 그리고 구조혁신 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1호 벤처 캐피탈 회사인 우리 벤처 파트너스가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을 하는 이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융자는 56조 원. 우리금융은 이미 2023년부터 부동산 쪽의 금융을 줄이고 부동산 금융을 줄이고 그 여력을 기업금융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룹 차원에서의 리밸런싱, 자산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앞으로 생산적 부문에 5년간 총 56조 원의 융자를 공급할 겁니다. 그 주체는 은행입니다.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에서 벗어나서 첨단 전략산업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아울러 지역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체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K-테크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중소 중견기업까지 전후의 밸류체인을 쭉 정리한 다음에 그 기업 수요에 맞추어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반 성장, 즉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동반 성장은 물론 전반적인 산업 경쟁을 높이는 데도 뒷받침되리라 생각합니다. 15.3조 원은 지역 소재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유망 기술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그리고 산업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그런 지역 지원에 집중하는 그러한 부분의 지원 계획도 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 벤처기업 지원, 네 번째는 국가 주력 수출기업 지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량 중소기업 첨단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총 56조 원의 융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뒤에 설명 자료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금리 그리고 한도 이런 것을 통상의 여신에 대해서 우대하는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선도기업 대출은 지역 경제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 벤처기업 성장 대출은 벤처기업 위주의 대출 상품이고요. 우리 성장산업 수출입 패키지 그리고 우리 상생 내일 채용 공제 중소기업 인력 지원, 인력 확보에도 지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죠. 이런 그 다양한 상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번에 이 계획과 함께 출시함으로써 수요자별로 타겟팅하는
그런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생산적 금융 분야에 대한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포용금융 부분입니다. 금융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허다한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간 약 7조 원 규모를 서민,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수혜자가 저희가 추산컨대는 5년간 한 5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5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유동성 공급, 즉 은행과 그리고 저희 계열사들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력, 이것을 넓혀보겠습니다. 그것이 7조입니다. 대상 기관은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입니다. 통해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민금융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 같으면 세입망국시 대출, 저축은행 같으면 사익도리 대출, 그리고 햇살론, 이런 것이 서민금융이 되겠죠.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 소액 연체 감면 등 다양한 상세금융 상품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점이 넓어져야 됩니다. 이런 금융 공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곳이 있는데 이를 11곳까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접점을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분이 찾으실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넓혀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정부에서 배드뱅크 지원 등 아예 연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재기를 위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신용 그리고 성실 상환 고객에 대한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기를 의미입니다. 은행의 저신용 고객에 대한 금리 우대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등급 이하 신규 고객에게는 앞으로 0.3%포인트의 금리를 신규 고객에 금리를 낮춰주고요. 자, 그럼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 고객들도 성실히 상환한 고객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를 특히 금리 우대폭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조의 경우에는 최대 1.5%포인트를 인하를 해서 저신용자가 우대되는 그런 틀 내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기존 고객과 앞서 말씀드린 신규 고객과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금융비용 경감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축은행도 나설 것입니다. 저축은행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 때 고객에서 그 요구권을 수용하는 수용률이 얼마냐면 약 69%입니다. 이게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업계하고 비교한 데 정도 높습니다. 그건 우리 저축은행의 일종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세스를 완전히 개선을 해서 좀 더 전산화하고 자동화해서 이 수용률을 더욱 높여보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관합니다. 지주주간으로 소비자 보호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이행 상황을 지속적이고 그리고 강력히 점검할 것입니다. 4가지 방안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 범죄를 예방하고 고난도 투자 상품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불안전 판매를 근절하고 보험 상품, 특히 민원이 많은 분야죠. 불안전 판매, 그래서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것이 지향하는 4가지 목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지난주에 금융사기 예방부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에만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팀을 저희 은행권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총 21명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그 일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이라는 것이 제시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행을 완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 책임자의 임명을 하면 2년 동안 그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되게 유지해라.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저희 관련된 규정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금융의 고용금융은 어려운 고객과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냐. 그리고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 이분들께 어떻게 일종의 보답을 해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아예 연체 상태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아주 극히 어려운 계층, 이의 재기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저희가 각각의 대책을 운영을 해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목표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상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를 지속하고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수치를 제시하고 계획을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의 안정성입니다. 우리 금융은 그동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임했던 해 2022년 말에 저희 지주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11.57%였어요. 12%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것이 현재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12.82%까지 올렸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70bp를 개선했고 지난 3, 4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 추세로 유지되어 온 금융그룹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았던 것이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자산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같은 여신 혹은 명마진 혹은 저마진 사업들을 계속 줄여나고 줄이면 한도가 생깁니다. 그 한도 내에서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다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적의 수치는 여러분 설명자료에 저희가 실적 수치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자산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도 내부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의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투자 그리고 필요한 여식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죠. 이 자산 리밸런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금융당국이 지금 그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과 즉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죠. 그걸 1차로 발표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금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력이 생기죠. 그렇죠? 자산 리밸런싱에서 생기는 여력, 그 다음에 당국의 규제 합리화에 따라 생기는 여력,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시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연간 증가 규모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이내로 지킨다 하는 그 원칙은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올해도 저희는 정책성 대출, 즉 정부에서 기획해서 해야 하는 정책성 대출을 뺀 나머지 저희의 일반 가계대출은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면 그 대출 여력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자본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혹은 자본 건전성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내놓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분을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앞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저희가 금년엔 보통주 자본 비율을 12.5%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13%더 조기에 달성하겠다 하는 그 자본 안정성의 목표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고 그에 따른 주주환원 계획도 계속해서 저희가 발표한 대로 추진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AI 기반의 경영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금융회사가 융자 이외에 투자를 확대하고 또 개인금융보다는 기업금융을 중심이 되는 그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담보 위주 혹은 네트워크 위주 이런 중심의 경영 시스템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금융회사로서의 내부적인 경영의 틀도 바꿔야 됩니다. 생산적 금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AI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에
저희가 연계해서 저희 경영의 시스템을 혁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 어젠다가 지금 AI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모든 데이터의 50%는 금융에 있습니다. 즉 금융은 AI를 도입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어젠다를 실현하는 데 금융권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그룹 AX 추진을 위해서 그룹 내 조직체계, 그 다음에 성과평가, 인프라 등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AI의 적용 효과가 높은 5가지의 주요 영역을 맨 왼편에 보시듯이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기업 여신의 엔드투엔드, 그 다음에 RM의 영업 지원, 이것이 기업 여신의 부분인데 이것이 생산적 금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AI 에이전트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 서류를 등록하는 것, 심사를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서류의 진위와 정보를 검수하는 것, 그리고 여신을 사고하는 것까지 이런 기업의 엔드투엔드, 기업 여신의 엔드투엔드, 기업 여신 프로세스 전반을 AI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RM도 중요합니다. 저희 은행에 RM 인력이 지금 한 760명 정도 있습니다. 기업에 매일 기업 상황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는 그런 인력들이죠. 이 인력들에 대한 영업 지원을 AI를 통해서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RM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된 영업 상품 정도를 통합 분석을 하고 영업 기회를 적시에 제공하고 사후 관리를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에 AI를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AI의 개발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데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은행이라는 업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은행의 업무 부분을 쭉 해보니까 한 700개 정도의 업무 부분이 됩니다.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분석하는 업무 중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업무별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190개 정도가 AI가 적용이 가능하더라.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기업 여신 엔드투엔드 그리고 RM 영업지원 이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약 한 50개 정도 됩니다. 이 50개에 우선적으로 AI를 적용해 보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도 역시 190개 업무 전체를 순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AI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업무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룹 전반에 AI 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지금 생산적 금융을 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저희 경영의 시스템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 세 번째입니다. 건전성 관리입니다. 전통적인 건전성 관리의 방식도 고도화시키고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확대에 대비해서 은행의 첨단 전략 산업 등에 대한 산업 분석과 그리고 전문적인 심사 기능을 강화한 투자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신용평가 모형을 투자 심사 역량을 한 단계 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새로운 틀에 의해서 금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심사나 분석도 그리고 여신관리도 새로운 틀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비은행들이 있습니다. 비은행들도 투자에 나섭니다. 그래서 은행 수준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사전적 부실 위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그런 모니터링 체제도 저희가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번역별로 접점을 늘려야 됩니다. 여신 투자 종합 지원 조직을
확충을 해서 현장 밀착형 그런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 앞서 17조, 그 다음에 56조, 이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철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기반으로 경영의 틀을 바꿔서 기업들이 좀 더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투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바꿔야 한다. 세 번째는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는 이것은 우리 이번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이것을 이뤄나가겠다 하는 이 세 가지 과제가 후속적으로 같이 수반돼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어쨌든 저희에겐 큰 도전이긴 하지만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계속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산적 금융 전환 그리고 포용적 금융 강화가 자본 안정성 AI 기반의 경영 시스템 전환 그리고 건전성 관리 이런 것이 저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또 저희 조직 체계가 강력한 실행 체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금융협의회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회장은 제가 은행증권 등 오늘 오신 자회사 대표들을 참여하에 이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얼마나 진척을 시켰는지 리스크 관리 등 아까 수반되는 세 가지 과제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그룹 차원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그룹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현장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회사별로 성과를 평가할 때 생산적,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배점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정량 지표로서 지원 금액도 물론 나갑니다만 정성적 지표로서 적시성 그리고 그룹 전체의 흐름의 참여도 이런 것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평가 비중은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은행증권은 30% 정도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3분의 1을 이거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계열사들도 15 내지 20%의 평가 비중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문 역량의 강화입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 연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은행 본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부를 갖다가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성장펀드, 이 펀드와 잘 연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FI의 기업영업본부를 갖다가 생산적 금융 기업영업본부로 바꿔서 산업은행과 연계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에 저희가 10조를 집어넣는 만큼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여기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업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업금융 특화 채널은 비즈프라임 센터를 15가까지 늘리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RM 인력을 늘리는 것, 전문 심사 인력을 늘리는 것, 산업 인력, 분석 인력을 확충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추진 관리 방안은 결국 이것이 서원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 금융그룹의 총력을 다하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이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물론 추정입니다.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먼저 투자 부분 17조입니다. 앞으로 9조 원이었던 투자 규모를 저희가 17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융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알고 하는 자금 공급을 다양화시키고
또 저희의 이자 수익 중심의 경영 구조를 전통적 수익 구조를 투자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는 이런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효과일 것이고요. 융자 56조 원을 통해서는 과거 5년간 저희 기업 대출 성장률을 따져보니까 한 4%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연 10% 정도까지는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기업 대출의 비중, 지금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이 은행에서 비중이 한 5대5 정도 됩니다. 이것을 4대6 정도까지, 즉 기업금융이 중심이 되는 은행으로서 만드는 그런 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포용금융은 과거 지난 5년간 저희가 상생금융으로 지원한 금액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한 5조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40% 늘린 7조 원 늘리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중점을 둠으로써 수혜자를 대폭적으로 55만 명까지 저희 취약계층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중심이 되는 경영 시스템의 구축, AI의 대전환, 이것이 저희 내부 역량의 또 내부의 경영 방향의 큰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금융시대를 맞이해서 경영 전반을 AX화하는 변화를 본격화하고, 그리고 투자 중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우는 일에 AI를 최대한 활용하고 접목하고 그리고 중심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융 환경은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평생을 금융을 했지만 정말 어제 오늘이 다른 이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저희가 분명한 것은 국민과 산업, 사회, 기업 이 부분들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금융이 존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금융의 역할과 책임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많은 비판과 또 다른 방향의 제시, 이것을 분명히 겸허히 수용하고 이에 맞추어서 저희가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이 우리 이 경제를 움직이는 혈맹이라는 얘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우리 금융이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과 사회를 조다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더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고, 또 국가 경제로 보면 이 전환기에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진정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즉 국민, 기업, 산업, 사회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력 금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토는 전 신뢰입니다. 신뢰받는 금융그룹이 되자,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시도 해주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해주십시오. 이러한 역할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정희진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도 같이 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 K테크 밸류 체인을 기준으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여기 펠형의 대표 기업, 그러니까 첨단 전략 핵심 대표 기업 1사를 중심으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융자를 통한,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재원을 통한 이 56조 원의 투자 융자에서 이 대표 기업, 대기업은 그 산업별로 한 개사만 한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밸류체인 형성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또 대기업이 한 산업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밸류체인을 그 대기업 하나로 형성한다는 건지가 우선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 건 뭐 산업별로 학대사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됐냐면 은행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여신을 취급하다 보면은 여신을 요청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만 여신을 심사하고 공급하는 그런 여신 관행이 사실상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산업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과 1차 벤더, 2차 벤더 혹은 원자재를 연계해서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업체까지 이 생태계를 지원하지 않으면 산업이 살기 어렵다. 우리 또 경쟁력 확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지원할 때 이 K-테크 자금을 가지고서 생태계를 쭉 제시하도록 하고 그 관련되는 연관되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저희가 자금 수요가 있는지 또 어떤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지 하는 것을 물어봐서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을 해나갔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산업별로 대표 기업이 한 개, 즉 대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씩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기업이 있을 때마다 관련된 밸류체인을 한꺼번에 검토해서 같이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시면 이번에 왼쪽에 맨 앞줄에 그 여성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경제 홍윤주 기자입니다. 금융권에서 1등으로 국민성장 펀드 10조 되게 인상적이었고 다른 금융지수가 부담되겠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금융에서 진행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십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는 세 가지의 반드시 이행이 될 전제가 있다. 첫 번째는 자본 안정성이다. 두 번째는 AI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 금융회사의 경영 틀을 바꿔야 한다. 세 번째는 건전성입니다. 즉 자본 안정성을 왜 중시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즉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것의 목표 올해 12.5, 2027년 13 이것이 바로 주주 환원율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까지 갈 때는 40%까지 환원합니다. 그리고 13이 넘어가면 40% 이상을 환원합니다. 즉 밸류 프로그램은 계속 유효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도 자본 안정성의 목표나 또 안정성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라기보다는 그것이 위축되지 않는다. 혹은 계획의 변경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그것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밸류 계획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지원이 나갔을 때 우리 재무 안정성이 어떨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근데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저희 자산 리밸런싱을 통해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 즉 예를 들어서 56조를 융자에 나간다고 했을 때 56조가 순증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부동산 업종의 자산을 줄이게 되면 그 의미 생기기 때문에 56조가 확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56조 늘리되 전체적인 자산 규모는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정부에서 지금 자본 규제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연속해서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 비율을 훼손하지 않게 하겠죠. 그 다음에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은 적어도 저희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수준보다 그 원칙에 결코 넘지 않겠다. 지금도 오히려 가계대출은 정책성 자금 대출 이외에는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룸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보통주 자본 비율, 즉 재무적 안정성의 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에 저희가 유지 혹은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었고 이것은 곧 연계해서 주주 환원율로 상징되는 밸류 계획에도 차질 없이 이행이 가능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자회사들이 다 함께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또 선수 운영에 관한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질문 주셨던 두 번째 주 여성 기자. 제가 혼자 답변하니까 이 사회자께서 영 편치 않으신 모양인데 우리 계열사 대표님들 자진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울신문 황인주 기자입니다. 예. 간단히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까 질문에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기업금융이 위험 가중치가 높다 보니까 그 가계대출 감소분을 대체를 하더라도 자산 리밸런싱이나 자본규제 합리화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약속하셨던 자본 확충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본은 얼마로 추산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자본성 증권 추가 발행이나 다른 확충 계획이 마련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업금융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계금융보다는 위험가중치가 높으므로 자산을 늘리게 되죠. 더욱이 융자보다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가중치가 더 크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늘어서 결국은 보통 자본금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좀 전에 드렸듯이 그것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훼손되지 않는, 혹은 우리가 유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하는 룸이 얼마인가를 먼저 구해내고 그 룸 범위 내에서 자원을 배분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시장에 대한 약속인 만큼 저희가 반드시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 전제로서 중요한 과제로 아예 미리 설명을 드리자 해서 설명드렸고요. 보험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험사에 대해서 PPA라고 하는, 즉 공정가치로 다시 전체적인 회사를 재평가하는 재평가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평가 작업을 하면 보험사에 대한 현황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판단컨대 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사 인수에 따라서. 그것은 보험사 인수할 때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보험사를 앞으로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증자나 혹은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재무구조, 특히 킥스 비율로 얘기되는 이 재무적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보험사 증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PPA라는 것을 정확히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보험사 경영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열사 대표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곽 대표께서 킥스 비율을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근본에 저희가 이 미래건강 성장 프로젝트에 공사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 참여한 규모도 저희의 자본 적적성이나 안정성, 또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감안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보험사의 참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자산에 대한 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킥스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내부적으로는 지금 정확한 그 내용 확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적인 진단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영업 활성화를 위한 내부의 그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실행이 된다면 향후 저희 킥스 비율, 자본 비율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남전 기자님. 예, 전자신문 김시석 기자입니다. 그 생산자금융 기조에서 보험자본 공급하는 우리투자증권 역할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다른 기조에 비해서 지금 우리금융의 비은행이 아직 약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전환으로 그런 데에서 또는 증권업권 전체에서 우리투자증권의 역할을 어느 정도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주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증권이 사실은 투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금이 한 1.1조 규모 가지고서는
투자 여력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증권의 경우에는 증자를 검토해서 좀 더 키워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량에 관한 문제는 우리 남기천 대표가 한번 직접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증권이 잘 해나갈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권 남기선입니다. 저희, 작년에, 정권을 전화해서 약간 1년 동안 이제 그 정권, 사무소의 그 형태, 이 조직 구조, 이 관리체계 부분을 갖췄습니다. 이제 이게 일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수치들도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라이선스 받은 지 라이선스 이번에 3월달에 투자 매매 라이선스 받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각종 IB 이 순위에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그 속도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투자증권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 우리 투자증권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회사들에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뭐 IB와 S&T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자 규모를 지금 지주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나 아니면 IT 관련된 이제 투자에 인력들을 좀 들어가긴 하지만, 정자가 적정 정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 투자 비율을 연간 지금 문제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올릴 계획입니다. 충분한 인력과 그리고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간에서 모업 자본을 받는 적절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 대표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본격적인 투자 업무를 시작한 지가 3월입니다. 그리고 IB, S&T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 올해 3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채 반년이 안 될 것이죠. 반년 조금 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리그 테이블에 우리 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 하고 있는 M&A 주선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과 협업한 공동들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저희 지주에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증권업이라는 것은 인력과 자본의 싸움입니다. 인력은 남 대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기에 우리 투자증권의 외부 전문 인력을 200명 넘게 정도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지주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본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개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증권이 우리 투자 업무의 중심축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뒤에 일정을 다 11시로 맞춰 놓으셨을 텐데 딱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남은 분은. 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입니다. 발표 기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AI 에이전트와 관련하여 낭블리 이슈가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사들이 보다 폭넓은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금융에서 AI뿐만 아니라 STO, 스테이블 코인 등 신기술 R&D에도 박차를 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이 시장에 론칭이 될 때 자칫 취약계층 진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금융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 취약계층 진입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분야는 우리 저희 IT 디지털 총괄하는 저희 우리 팀 저 AI 전략센터장도 와 있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보충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시범을 할 때 걸리는 규제나 혹은 새로운 사업 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망블리 문제도 물론 제약이긴 하지만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우리 내부의 역량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AI를 개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취약계층에 관한 문제, 신기술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전반에 관한 문제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노년층 상대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취약계층이 조금 더 AI화되고 또 자동화됨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불편함은 전담 창구를 만든다든가 중점 지점을 만든다든가 아무튼 접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잘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디지털 쪽에 AI 누가 말했죠? 저희가 지주에 AI 전략센터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일어나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 최용훈입니다. 있었던 정부에서도 금융 기업들의 망블리 이슈가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완화 기조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의 거기에 맞춰서 내부 정책을 편할 거고요. 내부 역지 신이나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는 내부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끔 잘 추진하도록. 네. 네. 나중에 저희가 외부 인재로서 영입한 전략센터장입니다. 필요하신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계속 손을 드셨는데 한 분만 더. 예. 계속 손을 드셨는데 질문 기회를 못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해서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이수민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도 무척 잘 들었습니다. 저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진 계획에서 일반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일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접근성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질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 대응 방안이나 보완책이 있다면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생산적 금융의 지속성을 위해 AI 기반 경영 혁신이 근간이 돼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기나 혹은 내부적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AI가 좀 근간이 돼야 한다고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은 저희가 소위 말해서 투용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투용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계대출 문제는 금년에 줄였다는 것을 예시를 말씀드리고요.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올해는 늘리라 하는 정도의 총량적 관리의 지표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추가해서 지금 이행 중이다 하는 예시를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기업금융에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자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정책성 대출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자료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성 대출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성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은행장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금융이 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요약하자면 좀 더 편리했던 개인금융, 즉 금융회사 취급하던 개인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이제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 이자 수익만을 노리는 융자만이 아니라 투자 업무를 통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금,
그 조달 경로를 다양하게 공급해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향의 전환 혹은 영업 방식의 변경 혹은 타겟팅의 변화는 기존의 영업 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위험한 일단 영업이 되어 있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정말 아주 좋은 의미로 보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금융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과 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영업 관행이나 영업 시스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침 AI라고 하면 정말 금융에서 절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금융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혁신적인 분야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접목시켜서 움직여야 적어도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은행이 혹은 금융회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AX라고 하는 AX, 즉 AI로 전환하는 추진의 해로 잡고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도 만들고 유스 케이스, 어디다 접목할지 케이스도 정하고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요번에 프로젝트 계획을 해서 더 가속화시키고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 인식을 했고 그것을 이번 내용에 담았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한 진전은 뭐 다른 금융회사들도 다 마찬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누가 빨리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긴장감과 그리고 절실함을 갖고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장이 한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뿐만 아니라 그냥 많이 알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가 많이 이제 거론되고 그런 이제 공포 심리에서 부동산이 이제 서울 쪽에 많이 이제 집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고요. 실제로 지방에는 굉장히 어렵고 건설사가 도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소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금융이 옛날에는 기업 대출이 70%고 이제 개인이 30% 정도였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 정부 이제 지분이 있을 때 그런 정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한 서민금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비중이 높다 보니 저희가 가계대출이 오른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계대출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많이 조정을 하고 정부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가계대출이 실제로 시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서민금융에 가깝고 뭐 진돌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 기자분이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취약계층 문제하셨는데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은행 금융은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AI라든가 수많은 기술을 도입하지만 실제로 이익을 보는 분들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신 이런 프로세스 전체를 이렇게 이제 AI를 도입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 사용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정확한 통지와 제때제때 알려드림, 그리고 그러면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거 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통지, 그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 같은 원비즈 프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0만 사의 중소기업이 지금 가입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미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9만 사가 지금 육박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수많은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 기업으로 서비스보다는 이렇게 플랫폼이나 AI 기술을 통해서 어느 집합화가 된다면 저희가 AI 통해서 만든 그런 혜택을 골고루 나눠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뵀던 삼성페이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한 것도 실은 그것이 어떤 양기업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금융은 항상 그를 사용하시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제휴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효과가 나면 이런 것이 금융 비용이 낮춰지고 많은 사람들이 낮춰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사항은 저희 홍보실로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기로 하고요. 끝으로 우리 회장님께 마무리 말씀 청해드립니다. 네, 거듭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굉장히 요즘 생소한 형태의 기자간담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저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계열사들이 전부 나선 것은 그만큼 생산적 금융을 전환하고 그리고 효율적 금융을 강화하는 저희의 절실한 의지를 다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형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감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느슨하지 않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금융이 가진 경쟁이 우리 금융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이 분야를 중심으로서 저희 또한 다시 태어나 다시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